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영걸 교수입니다. IFRS 중급회계 2장 개념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로 보면은 58쪽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그리고 5절 재무제표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은 교재만 쓱 한번 보아도 거의 뭐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만 하고 빨리 재무제표 요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목적입니다. 이때 범위로는 이렇게 나와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수익과 비용은 재무성과표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재무성과표는 처음 들어오죠? 포괄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이 표시가 되는 건데요. 각 기준서로 이제 개념체계 말고요. 개별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된 각 기준서는 포괄손익계산서인데, 그거랑 별개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이 개념체계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성과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조금 여담입니다만 IFRS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의 명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실제로 IFRS를 적용하는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영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든 포괄손익계산서든 다양한 다른 명칭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성과표, 그러나 이거는 강론으로 가면은 포괄손익계산서다. 그리고 3번 다른 재무제표 내지는 주석. 다른 재무제표라 하면 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있죠. 강론에서. 그리고 이제 각각 주석을 표시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1년 단위로 보고를 하죠. 근데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기, 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연차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보통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직전 연도 비교재무제표가 함께 나가겠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 전망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한다라고 개념체계가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별 기준서는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망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고요. 재무제표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거래를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 정보를 재무제표에 담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만 보고 기간 후 발생, 중급회계 저 끝에 교재로 보면 21장에 나오는데요. 회계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재무제표가 이슈잉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일이 있는데요. 이사회에서 보통 주주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재무제표를 승인을 합니다. 그 승인된 재무제표를 2주 후에 주주총회에 상정을 하겠죠. 요 뭐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뭐 두 달 가까운 요 기간이 있을 텐데요. 요때 발생한 거래 중 일부는 여기가 X1년도, 달력으로 보면 여기 이제 X2년도가 됐으나 X2년도에 발생한 요 앞부분, 즉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일부는 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21장에서 보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도 있고요.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보고 기간 후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혹은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그런 정보도 포함합니다. 3장에서도 설명하는 바인데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회사는 반대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청산하지 않을 거다.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작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이 계속기업 가정입니다. 만약에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가정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요.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보통 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 역사적 원가로 자산 부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기업 가정이에요. 만약에 계속기업 가정의 반대가 청산을 가정하는 건데, 우리 6개월 뒤에 청산할 거야. 만약에 이런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면은 과거에 발생했던 이 역사적 원가는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즉 청산을 한다면 자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부채는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청산 시점에서의 그 기업의 순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당장 청산을 한다는데 유용자산을 취득을 하여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얼마 있다 청산을 한다는데 유동자산 부채, 비유동자산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전부 계속기업을 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주체가 보고기업인데요. 보고기업은 단일 실체일 수도 있고 그 실체 내의 일부, 즉 A사업부, B사업부일 수도 있고요.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두 이상의 법적 실체가 합쳐진 경제적 단일 실체인 연결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겠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P라는 회사가 있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고급 회계에서 배울 P가 A와 B를 통제하고 있어. 지배 통제. 이럴 때 얘를 지배기업, 얘를 종속기업이라고 해요. 한편 P 투자기업 C가 있기는 하나 지배하는 정도는 아니야. 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 하여튼 지배력은 아니라고 가정을 할 때 요 P회사만의 재무제표를 개념체계에서는 비연결 재무제표를 하고요. P회사와 종속기업들을 합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P투자기업,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 10%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이것까지 다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면 이걸 결합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념체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개별 기준소로 들어가면 IFRS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P투자기업까지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연결재무제표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때 P만의 연결을 하지 않은 이 재무제표를 여기서는 비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개별 기준소로 가면 이거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상장기업들 분기별로 영업이익 공시를 할 때 언론이나 신문 등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별도 기준 영업이익, 연결 기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흔히 나오는데 별도 기준이라는 게 바로 이 지배기업만의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결 기준은 이 종속 기업의 성과까지 포함된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재무제표의 요소로 들어가 보자고요. 재무제표 요소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의 요소였고요. 포괄손익계산서의 요소로 수익, 비용 요 5가지를 재무제표의 요소라고 합니다.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본질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면은 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도 있는데요. 이 변동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재무 성과와 관련된 변동, 그 밖의 변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회사의 자산이고요.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과 주주 청구권 이렇게 부채 자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재무 성과라는 것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변동이 되고요. 순자산이라는 것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요 자본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본의 변동 그건 결국 수익 비용으로부터 대부분 비롯될 것이고요. 수익 비용 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을 재무 성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밖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도 가능하죠. 추가 출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여기에는 별도로 재무제표 요소를 연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밖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 변동된다는 것은 자산 부채가 바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쪽에 그 밖의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청구권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 요소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5가지
재무제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회계원리를 배울 때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자산 하면은 그냥 경제적 자원이다 뭐 이 정도였지 이거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개별 기준서를 들어가기 전에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개념체계의 내용을 꼭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을 개념체계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과거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에 막연하게 이런 일이 터지면은 뭔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것 같아. 뭔가 경제적 자원이 뭔가 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 미래의 어떤 막연한 사건으로 지금 현재 자산을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이미 터졌어야 되고요. 자산은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자원이 개나 소나 뭐 다 자기 거라고 우기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 기업이 컨트롤, 통제하는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이때 이코노믹 리소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포텐셜, 잠재력을 지닌 rights, 권리입니다. 자산은 권리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자산이 이미 회계원리 때 배웠던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건데 물론 매출채권, 수취채권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고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일 수 있겠으나 땅이나 건물도 권리일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누구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 권리, 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거기에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형, 무형의 어떤 실체 유무에 불구하고 개념체계는 자산을 권리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리냐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가 있으면은 일단 자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 경제적 자원이 권리고요. 여기다가 요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과거 사건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권리는 그 기업의 자산의 정의에 부합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과거 개념 체계를 아직도 좀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책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 과거에 이걸 공부했던 분들이 아직도 중급회계를 공부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자산은 경제적 자원 그 자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채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라는 부채의 정의를 했는데 부채도 그냥 경제적 자원을 제3자한테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라는 겁니다. 자산은 권리라는 건데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유입, 유출이 들어가는 순간에 유입의 가능성, 유출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정의에 집어넣을 요소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특정 금액으로 확정을 하여 올리는 것, 즉 인식,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거, 인식 조건, 인식 기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해. 그럼 자산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인식 조건을 과거 개념체계는 막 섞어놔 버렸으니까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체계는 이를 확연하게 구분해 놓고요. 유입, 유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혹은 뭐 유입, 유출의 가능성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나중에 인식이고요. 그냥 경제적 자원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실 건 정의와 인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무제표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식 조건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자산 정의를 충족을 해 정말 가치 있는 어떤 뭐 경제적 효익을 갖고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이게 얼마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도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도 봐야 되고 인식을 하려면 나중에 봅니다만. 그래서 정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장부에다 올리는 건 아니에요.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했더라도 재무제표에 빠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부터 자산을 정의했을 때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요. 권리라는 것,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업이 통제해야 된다며 그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입니다. 책으로는 64쪽인데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개념책에는 설명을 해요. 어쨌거나 회계에서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의무를 이행을 하고 대가를 받고 뭐 이런 교환 거래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즉 내가 여기에 권리가 있으면은 여기는 의무가 있다. 즉 경제적 효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그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현금을 수취할 권리, 그럼 이쪽은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으면은 이쪽은 제공할 의무가 있겠죠.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 그 다음에 불확실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효익을 이정키로 한 의무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얻을 권리. 뭐 이런 의무와 권리가 연계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연계될 필요는 없죠. 나는 권리인데 저쪽은 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샀어. 뭐 재고자산을 사서 내가 물리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럼 이미 샀으면 끝난 거지. 그 거래 상대방이 계속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재산에 대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내가 대가를 주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라이센스 계약의 약정 기간 동안은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돈 받고 넘겨줬으니까 의무는 끝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무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권리들은 대법원 어떤 계약이라든지 법률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의 획득이나 창작,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노하우라면은 이거는 아무나 다 접근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통제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해당 기업이.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나만이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실무의 관행이나 공개한 경영 방침 이런 것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 이게 뒤에서 이야기할 의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회계 올릴 때 배웠던 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물건을 판 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사간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교환을 해준다든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영 방침을 이미 공표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관행이 있었고 상대방도 기대를 하고 있어. 이럴 때 그쪽은 의제 의무로서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요. 그러나 당사자 일방에 의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당사자, 즉 그 물건을 산 쪽에서는 권리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용하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수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물건을 사자마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라는 것은 제공받은 즉시 소비가 되더라도 그 권리는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회사에 인적 용역을 제공을 해요. 그럼 제공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효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죠. 받으면서 즉시 소비가 되는 개념이더라도 이것은 일단 순간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자산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한 100쯤 돼. 그래서 나도 100이야. 그러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만큼 효익을 누린다라는 것은 나만의 배타적인 어떤 효익을 누리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는 그걸 초과하는 120만큼 경제적 효익을 누려. 그럼 요 20이 나만 누리는 효익이기 때문에 요것만이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다른 모든 당사자들도 이용 가능한 권리라는 것은 기업의 자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라는 것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자가 발전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즉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했어. 이걸 돈 주고 샀어. 자기 사채, 자기 주식. 이거는 발행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닙니다. 즉 자산이 아니죠. 이미 회계윤리 시간에도 어느 정도 배웠겠지만 중급회계 때도 나옵니다. 사채를 발행했어. 부채죠. 그거를 돈 주고 샀어. 그냥 갖고 있어. 그거는 부채 상환이죠.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걸 다시 돈 주고 사왔어요.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본이죠. 즉 기업 스스로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 각각이 별도의 자산이기는 합니다만 회계 처리 목적상 2개, 3개, 4개의 여러 권리를 단일 자산으로 묶어서 하나의 회계 단위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토지라고 할 때 이게 유형의 어떤 실물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등등등등 여러 권리가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땅을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10억 중에 얼마가 사용할 권리고 얼마가 판매할 권리고 이걸 구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별개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뿐입니다. 한편 권리 자체가 정말 있나? 그 존재가 확실하진 않아. 긴가민가해. 그렇더라도 자산의 정의에 부합될 수는 있어요. 존재 불확실성이 있어도. 다만 뒤에서 설명할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죠. 존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차변에 무슨 자산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 조건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앞서 이미 이야기한 권리. 그 권리는 그냥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포텐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잠재력이 반드시 확실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다만 이 권리가 이미 존재해야 되고요. 과거 사건이 있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 그거를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나죠. 이거는 나중에 인식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재 67페이지에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예가 몇 개 서술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상 현금으로 또는 다른 경제적 자원을 수취한다든지 다른 당사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자원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의 의미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경제적 자원의 정의였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적 자원은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현재의 권리이지 미래의 그 권리로부터 권리가 어떤 뭔가를 작동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개념체계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반드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갖다 주는 것.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 옵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사든 안 사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옵션이니까. 그런데 이런 매입 옵션은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인데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 정의에서는 자산일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자산으로 정의를 할 때 이런 옵션을 행사할 때 결국 뭔가 나한테 득이 될까?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만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 어떤 지출을 했어. 그렇다고 이것이 자산 취득의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출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면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통제인데요. 개나 소나 다 들러붙으면은 그건 회사의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죠? 한편 거기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으면은 그 자원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자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타적으로 나만 그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탁 판매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신 팔아달라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내 거죠. 본인이 통제하는. 그래서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재 예 1, 2, 3이 69쪽에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산 정의에 부합되는지 사례 1번인데요. 갑이라는 회사는 바닷물을 분해해서 청정 수소 연료를 넣는 기술을 개발을 했대. 곧 상용화 단계에 이른대요. 이때 바닷물이 갑회사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또한 바닷물을 분해하는 기술이 갑회사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정의입니다. 인식이 아니라. 이때 논의의 초점은 뭐냐면 분명히 바닷물이든 바닷물을 분해하는 기술이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면 틀림이 없잖아요. 저 경제적 자원인데 바닷물은 갑회사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지에 깔려 있는데 바닷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갑회사의 자산이 아니죠. 그러나 바닷물을 분해하는 기술은 갑회사가 개발했고 자기만이 누릴 수 있잖아요. 배타적으로. 따라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해 기술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나중에 무형자산에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 중에 상당 부분은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번을 볼까요? 의뢰사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박사급 연구 인력 10명을 특별 채용했대요. 이들은 의리 추진하는 자율주행차의 센서 개발의 업무에 투입이 되어 있대요.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대요.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그죠? 의뢰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명의 인적 자원은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분명히 경제적 자원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들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든지 이 연구 인력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노예가 아닌 한 이들을 통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노예 계약도 어렵고요. 그래서 을은 박사급 연구 인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벌목 허가 지역의 나무하고 조림 지역의 나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부로부터 특정 구역에서 일정량의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샀어. 갑은 해당 구역에서 나무를 벌목하면 벌목한 나무 무게에 따라 소정의 대가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갑회사는 벌목한 나무를 제지공정의 원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락 되고요. 자, 한편 갑회사와 같은 업종의 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을은 회사 소유 토지에다가 조림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서 벌목한 나무를 제지공정의 원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다르죠. 갑회사가 벌목 권리를 취득한 특정 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갑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갑은 일단 돈을 주고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죠. 그것이 무형자산이지 벌목 허가 지역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천연님이 갑회사의 자산이 될 수는 없어요. 갑회사가 그 나무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권리로 부여된 벌목 허가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다만 이제 벌목을 완료한 나무는 갑이 자기 거니까 이제 통제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뢰사는 벌목하기 전이라도 조림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자기 거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벌목해서 자기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갑회사의 의뢰사의 자산이고요. 생물자산입니다. 나중에 5장에서 회계 처리를 살펴볼 겁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요. 아무리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자, 부채 이후에 재무제표 요소, 그 다음에 인식기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